캠프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당했어. 왜 당했냐? 여러분 잘 생각해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문재인 사람 몇 명이냐? 아니 서울 의원들 중에 소위 문 캠프에서 밀어준 사람 몇 명 있어? 없어. 별로 없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요, 사실 자기 경쟁력으로 버틴 사람들이야. 자기 경쟁력으로 버틴 사람들이고, 이종걸이니 박영선이니 다 자기 경쟁력으로 버틴 거야. 그지? 그런데 수도권에서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된 애들은 거기 문재인 지지자들이 막 와곽돼갖고 공천받아서 된 애들이야. 그치? 그런데 얘네들이 하나같이 사고를 쳐. 언제나 말실수를 하고 문재인 캠프에서 문재인 사람이라고 떠들어준 애들 치고 바람 잘 날이 없어. 그런데 그럼 뭐냐? 실제로 자기 경쟁력으로 몇 선씩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반 문재인 정서야. 박영선 동네에서 문재인 좋아할 것 같아? 이종걸 동네에서 문재인 좋아할 것 같아? 거기 당원들 그 문재인 캠프에서 그동안에 수십 대대로 지난 총선도 얼마나 밟았어. 박영선 낙선운동까지 했잖아. 기억 안 나? 박 시장이 한 행동은요, 박 시장이 뭘 잘못했는데? 막말로 박 시장이 뭘 잘못했는데? 박원순이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뭐야?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 자기들 편이 아니면 무조건 짓밟아가지고 다 지난 총선에서 얼마나 짓밟았어. 그 사람들이 결국 대선에 모아지지 않을 거다. 박원순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돌아다닌 줄 알아? 그러니까 반문 정서가 수도권에 강하다는 걸 안 거야. 이 등신들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문재인 패권주의를 깨라고 얘기해 준 거 아니야. 그때 너네 뭐 했어? 박원순을 그대로 짓밟고 짓밟았잖아. 너네가 그래서 문제라니까. 박영선, 이종걸 얘네들이 몇 선씩 하는 데는 걔네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거야. 거기 당원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냐고. 박원순이 문재인 캠프의 패권주의를 비난했다고 그렇게 짓밟아 놓고, 그래서 박원순을 죽이니까 신나지? 아, 이제 문재인이가 후보 되는데 아무 문제 없겠지. 후보는 되겠지. 후보는 되지만 대통령이 안 된다고. 그런 방법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면 정동영 꼴 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정동영 꼴 나고 힐러리 꼴 난다고. 그동안에 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아니 박홍근 짓밟은 거 봐봐. 박홍근이가 저기 박원순 사람이다. 그래서 절대 서울시 안 주고 서울 위원장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자르고, 그래갖고 대신 세워놓은 여자가 제대로 하냐고. 의정활동 제대로 하는 여자냐고. 걔들이 한 짓이 그거야 지금. 박원순 사람 떨어뜨려야 된다고. 그래서 세상에 김기식이를 천준호랑 경선 붙이고, 그래서 천준호가 떨어지겠거니. 근데 천준호가 됐어. 그게 김기식하고 천준호 중에서 천준호가 된 게 뭘 의미하냐? 서울 사람들은 문재인보다 박원순 좋아했다는 거야. 근데 기어이 천준호를 떨어뜨렸어. 누가? 국민의당 사람들이. 호남에서, 거기 그 지역에 호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국민의당 찍어버린 바람에 천준호 떨어진 거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니까 당신들이 막 지금 문재인 캠프는 자기네들이 다 된 줄 알아. 박원순이 잘못한 게 없다니까? 나한테 시비 걸는 문자들이 박원순이 야3당 공동정부를 꾸리려고 했다고 배신감을 느꼈대.
야3당 공동정부가 뭔지 알아? 어? 야3당 공동정부가 뭔지 알고 거기다가 배신감을 느낀 거냐고. 제3지대하고 야3당 공동정부 구분도 못하는 것들이 어디다 대고 배신감 얘기를 해. 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전환법이랑 똑같은 거야. 뭔지 모르는데 전환법이 위험하다 그래서 막 떠들면 우 따라가는 거야. 문재인 지지자 그룹이 인터넷에서 막 떠들면 자기네들도 모르고 우 따라가는 거야.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도 아니고 후보도 아직 결정이 안 됐어. 후보도 되기 전에 비판했다고 그렇게 짓밟는 사람을 누가 찍어주겠어 대통령으로. 안 그래? 후보가 된 것도 아니고 후보로 경쟁하는 중에 비판했다고 그렇게 짓밟아 대는데 저게 대통령 되면 나머지 다 죽이겠구나. 그 밑에 있는 놈들이 완전히 다 죽이겠구나. 그런 생각 안 해봤니? 너네들 뇌는 뭐 저기 보톡스 맞았어? 그래서 지금 문재인 별명이 이 5, 60대 남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문재인을 여자 박근혜라고 그래. 그 얘기 들어본 사람. 주변 사람들이 문재인더러 여자 박근혜다 들어본 사람. 그런 말 들어봤죠? 지금 문재인더러 여자 박근혜라고 그래. 정말 심각하다니까. 그러면 문재인이 그렇게 박근혜처럼 제정신이 아닌 건 아니잖아. 그런데 문재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그동안 소위 문캠프 쪽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문재인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야. 그건 문재인 캠프에서 상처를 준 건데 그게 문재인에 대한 마음으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이 박사모랑 뭐가 다르냐는 얘기가 요즘에 유행어야. 이거 진짜 심각해. 이재명은 어때요? 라고 물어봐서 블랙이야. 내가 묻지도 말라 그랬지. 그 이재명이 어때서 그래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2004년에 정동영 막말 사건, 2012년 김용민 막말 사건 찾아보고 와. 아니 난 도대체가 하긴 그래 몰라서 그러지. 그지? 모르는 거잖아. 그 막말 사건이 어땠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지? 응. 문재인한테 막말은 없었지. 문재인이 무슨 막말 사건을 했어? 문재인의 막말 사건이 뭐야? 어디서 이런 개소리야. 2004년에 노무현이 탄핵을 당해. 노무현 탄핵을 당한 상태에서 그때 한나라당하고 추미애 민주당하고가 완전히 국민의 적이 돼요. 그래갖고 걔네들이 합쳐갖고 200석 이상이 되니까 걔네가 이제 노무현 탄핵 소출한 거야.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 노무현이 탄핵된 다음에 탄핵 반대 집회가 불릴 듯 일어나. 그러니까 매주 말에 10만 명 이상이 모여갖고 탄핵 반대 집회를 했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탄핵이 이제 취소가 됐는데 그 취소된 이유가 뭐냐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완전 이제 처음에 집회를 그러니까 그 선거를 시작했을 때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거야.
이제 나는 날마다 이제 서가지고 매일 지하철역에서 출근하는 수천 명을 아침에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세는 거야. 그러면 몇천 명을 세. 거의 10,000명 가까이 만나, 하루에. 아침에만. 그러면 숫자를 세는 거야. 내가 이제 딱 어깨띠 두르고 우리 후보를 표시하는 걸 내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식이냐.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앞에서 탁 인상 확 구겨. 확 구기고 오다가 우리 차 앞에서 환하게 웃어주고 가는 거야. 다 그래. 아니면 딱 쳐다보고 가거나. 새누리당,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은 인상 딱 쓰고 안 봐. 근데 나하고는 눈을 마주치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건 긍정적인 표로 세는 거야. 그렇게 셌을 때 투표 초반에는요. 2004년 총선 초반에는 거의 70%가 우리 표였어. 70%가 우리 표였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70 몇 석까지 간다. 170 몇 석이 열린우리당 표라고 막 이제 예측이 나와. 우세 지역으로. 그런데 정동영 그 사건 터지는 거야. 정동영이 노인들은 투표하지 마라. 그 얘기가 터지니까 하루 종일 언론에서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떠들어대는 거야. 모든 언론에서. 그러자 어떻게 됐냐?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똘똘 뭉치는 거야. 탄핵 때문에 기죽었던 애들이 정동영 시답지 않은 말 한마디를 가지고 똘똘 뭉쳐갖고 지랄 연병을 하면서 막 반격을 가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170 몇 석에서 180까지 간다 그랬는데 그때 30 몇 석이 박빙이었어. 박빙으로 한나라당하고 열린우리당이 막 경쟁하고 있던 지역이 싹 떨어져. 그 전에는 정동영 막말 전에는 당선되는 숫자였어. 당선되는 앞서 있다가 정동영 막말 사건 터진 다음에 쭉쭉쭉쭉 내려가고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수십 석이 날아갔어. 그게 2004년 정동영 막말 사건이야. 2012년에 이제 노원구가 어떤 데냐 하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이 지역은 야권표가 우세한 지역이야. 그런데 야권표가 우세한 지역에 정봉주가 위원장으로 있던 동네가 정봉주가 잡혀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를 누구로 줄 거냐. 그래서 김용민한테 공천을 줬어. 그때 김용민한테 공천을 줬던 건 김용민이 낙곰수 팬들을 끌고 아마도 이제 김용민이 뭔가 이제 김용민을 끌어들이면 낙곰수 팬들이 민주당에 힘을 줄 거다, 모아줄 거다, 이렇게 해서 공천을 준 거야. 그런데 웬걸? 낙곰수 팬들은 전부 다 통진당 운동을 하는 거야. 통합진보당. 그렇게 낙곰수 팬들 중에 김용민 팬이 없는지 몰랐어. 그래갖고 근데 김용민 막말 사건이 터져. 김용민이 10년 전에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박근혜에 대해서 하여튼 쌍욕을 했어. 여성 비하 쌍욕을. 그 얘기를 하루 종일 종편에서 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말을 했다고 어버이연합이니 뭐니 동원된 사람들 갖고 막 거기서 데모를 해, 날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 김용민 떨어졌어. 될 수밖에 없는 동네에서. 김용민만 떨어진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대세가 기운 거야. 그때 2012년 총선에서 원래 그때 야당이 170 몇 석 간다 그랬었어. 그런데 김용민 막말 사건이 계속 나오면서 도리어 전세가 기울어서 한나라당이 176석을 가. 아니야, 176석은 아니고 150 몇 석을 가. 160석인가? 그리고 야당이 130석밖에 못 건져. 그게 2012년 총선이야. 그때 어땠냐 하면 이명박이 걔 지랄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는 무조건 야당이었어. 무조건 야당이었어. 그런데 그 막말 사건 하나로 전세가 기우는 거야. 그래서 선거 때 뭐가 터지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거야. 선거 때 그 막말 사건이 터지면 선거 그냥 말아먹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막말 파일을 24시간 종편에서 틀었다. 어떻게 될 것 같아? 24시간 시발려나가 텔레비에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선거 그냥 끝나는 거야. 방법이 없어. 그때 가가지고 그 야권 지지자들이 그 욕먹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봐. 통하나?
욕먹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번 이번에 명절에 가서 한번 얘기해봐. 그 막말 파일 틀어주고 그 욕먹을 만한 사람이었대요. 한번 얘기해봐봐. 뭐라 그러는지. 그래서 제발 선거 때 가서 폭탄 터지지 않는 후보를 뽑아야 되는 거야. 선거 때 가서 폭탄이 터지지 않을 그런 후보를 뽑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문재인을 앞세워서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너무 많이 해먹었어. 너무 많이 이기려고 했고, 그래서 다 적으로 만든 거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에 한을 갖고 있는 거야. 정말 심각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30년 만에 온 기회를 말아먹게 생겼어. (30년) 만에 온 기회를. 수도권에서는요, 지금 옛날에는 더민주 지지율이 되게 높았어. 박 시장이 지지율이 높을 때는 더민주 지지율이 높았어. 그런데 이제 수도권 노인들의 표정이 싸늘해지고 있어. 수도권의 중도 세력이 싸늘해지고 있다고. 박 시장을 막 짓밟은 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문재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자 박근혜다 얘기가 나오니까 저건 어차피 희망 없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돼도 문제구만. 이런 얘기 나와. 지금 그 문재인 지지하는 몇 동네, 문재인 그 캠프에서 심어놓은 몇 동네는 막 떠들고 있겠지만 온라인 투표가 다가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총선 때 더민주 욕하는 게 얼마나 많았어. 인터넷에도. 네이버에서 5만 명이 돌아가면서 욕을 하는데, 그지? 자, 막말로 문재인 지지자들이 네이버 5만 명 이겨? 못 이겨. 그지? 그런데 어땠어? 표는 유권자들은 더민주를 찍어준 거야.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겼잖아. 인터넷에서 떠드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근데 이게 사실은요, 이 종편과 새누리당 쪽에서, 그러니까 이명박 쪽에서 철저히 지금 그 몰아가는 거야. 내가 뭘 보고 느끼냐? 틀림없이 문재인 지지율 떨어지고 있어. 여러분 주변에 한번 물어봐봐. 옛날에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 그러니까 뭐 문재인밖에 없는 거 아니야? 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봐. 지금 문재인 지지율 떨어지고 있어, 분명히. 그런데 여론조사는 계속 올라가. 이거 뭐야? 문재인 포기 못하게 하는 거야. 지금 주변에서 물어보면요, 진짜 수도권에선 문재인 지지율 확 빠졌어. 수도권에선 문재인 지지율 확 빠지고 안희정 지지율은 올라가. 아니, 내가 내 주변에서 아는 분위기는 그래요. 문재인 지지율하고 이재명 지지율은 훅 빠졌고 안희정 지지율은 올라갔어. 그런데 여론조사는 정반대야. 여론조사가 거짓말하는 거야. 그리고 박 시장 지지율도 수도권 내 주변에서는 박 시장 지지율이 높아요. 이재명보다 훨씬 높아. 그런데 종편에서는 지금 문재인, 이재명이 1, 2등이다. 그리고 안희정, 박원순은 뭐 4, 5%다. 그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제 서울 수도권에서는요, 문재인 지지율하고 박원순 지지율하고 비슷해. 서울에서는 문재인 지지율하고 박원순 지지율하고 비슷해. 그리고 안희정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거의, 지금은 박 시장하고 바뀐 것 같아. 지금은 안희정이 박 시장보다 조금 높아서 비슷비슷한 거야. 문재인, 안희정, 박 시장이 서울은 비슷비슷해. 자, 자기가 서울 사람이고 망치 부인이 맞다. 내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맞다. 손 들어봐. 여러분 주변에 서울 사람 중에 망치 부인 얘기가 맞다. 손 들어봐. 저거 봐. 근거를 대세요? 이게 근거야. 지금 근거를 대세요 라고 얘기했지 너네. 이게 근거야.
발든 사람들은 블랙이야. 네가 개도 아니고 왜 발을 들어? 손을 들기 싫으면 안 들면 되는 거지. 또 발 어디 갔어? 발든 것들 전부 다 블랙이야. 이게 뭐 시청률이 떨어지더라도 나 이제 맑게 못 알아듣는 애들은 자르고 가려고. 이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이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시간 낭비하느니 그냥 얘네들은 그냥 자르고 가는 게 나은 것 같아. 어차피 얘네들 데리고 봤자 도움 안 돼. 예. 중계방에서 강퇴시키면 블랙이 아니라고 좋다고 지금 발 들었지? 자, 풀어달라고 하지 마. 안 풀어줄 거야. 자, 그래서요. 지금 언론에서 지금 유도하는 구도 어차피 문재인이다. 그거 잘못된 얘기야. 그거 거짓말이라고. 걔네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유도하는 답은 뭐냐면 문재인만으로 가는 거야. 문재인 후보 만드는 거야. 그리고 후보 만들어서 죽이자는 거야. 분명해. 두고 봐. 내가 이제까지 예언한 거 그대로 된 거 알지? 지금 문재인을 후보 만들어서 죽이려는 거야. 대통령 못 되게. 문재인으로 안 되니까 누구로 가자. 그러면서 지금 황교안이를 무슨 노스캐롤라이나 한인사회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황교안이 1등 나왔다. 대선 후보. 이러면서 지금 황교안을 띄우는 거야. 황교안이 지지율이 높다라는 거짓말로 황교안을 띄우는 거야. 반기문으로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반기문을 잡으면서 황교안을 막 띄우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황교안을 이번 명절에 팔아먹으려는 거야. 그러면서 황교안이 국회의원들한테 대답 똑부러지게 하는 장면만 딱 편집해서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문재인에 대해서는 안 보여줘.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선거 때 되면 또 총선 때처럼 문재인은 안 좋은 영상만 계속 보여주고 대답 제대로 못하는 것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황교안 지금처럼 띄워주고 유승민 띄워주고 명바타 띄워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게임은. 쟤네들이 지금 노리는 게 뭐냐면 이재명을 띄워서 박원순 안희정을 죽인다. 그래서 오로지 문재인으로 가게 한다. 그래서 문재인으로 후보된 다음에는 내가 작년 4월에 예언했던 대로 예측한 대로 문재인으로 안 되니까 누구로 가자. 그 어법을 쓸 거라고. 내가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지난 작년 총선 때 문재인을 지금 막말로 지금 인터넷에서 문재인을 막 지지한다는 사람들, 유명한 팟캐스트 관련자들 지난 총선 때 어떻게 했어? 더민주를 위해서 뭐 했지? 낙선운동 했잖아. 기억 안 나? 지금 오로지 문재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막 인터넷에서 트위터하고 있는 애들, 걔네 지난 총선 때 뭐 했어? 더민주를 위해서 뭐 했어? 더민주가 지면 문재인 죽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외쳤을 때 개무시하고 더민주 낙선운동 했잖아. 기억 안 나? 정의당 운동하고 더민주 낙선운동 했어. 지금 그 멤버들이 문재인을 후보로 만들어야 된다면서 박 시장 죽이고 있어. 자, 내 말이 맞아 틀려? 내가 지금 잘못 얘기한 거야? 박원순을 씹어대면서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들 옛날 트위터 찾아봐. 걔네 총선 때 뭐 했냐고. 더민주 낙선운동 했어. 걔네가 문재인이 위기에 처하면 도와줄 것 같아? 걔네가 총선 때 문재인에 대해서 뭔 말 했는지 한번 찾아봐. 문재인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 김종인 죽이기만 했지. 걔네 대선 때 쟤네들이 문재인 죽이면 지금 걔네들이 문재인 지켜줄 것 같아? 심상정 운동할 거야. 찾아봐.
얘네들의 구도가 그래서 문재인만 후보인 것처럼 띄우는 거야. 내 주변에서 이재명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없어. 내가 진짜 내 친구, 내가 어저께 충격받은 이유가 내 주변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100여 명 중에 이재명 지지자 한 명 만났다니까. 그래서 진짜 이재명 지지자가 있구나. 실물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거야. 물론 지지도 아니고 물어본 거지. 이재명은 왜 안 되냐. 100명 중에 한 명을 내가 실물로 보고 깜짝 놀란 거야. 그런데 인터넷에서 아니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재명이 10%다. 지랄하는 거지. 내가 뭐라 그랬어. 선거 때 여론조사 믿으면 된다 안 됐다. 안 된다. 지금 저 여론조사가 분명히 틀렸다라고 아까 누가 나더러 근거 대라 그랬지. 근거 댈게. 뭔데? 작년 총선 때 내가 뭐라 했냐. 여소야대 될 거다. 한마디로 새누리당이 150석 미만 되고 야당이 150 이상 될 거다 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대로 됐어 안 됐어? 됐지. 여론조사 기관은 뭐라 그랬어. 여론조사 기관은 새누리당이 180에서 220석 간다고 그랬어. 내가 맞고 그들이 틀렸어. 우리나라 어떤 여론조사 기관도 여소야대 된다는 얘기 안 했다니까. 오로지 나만 얘기했어.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금 그러니까 뽑아내는 얘기가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100% 거짓말이야. 찾아봐. 내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찾아봐. 그 총선 전날까지 여론조사 결과 뭐라고 나왔는지 찾아보라고. 새누리당이 180에서 190에서 230 간다. 180에서 220석 간다. 더민주는 많아야 80석이다. 심지어 손석희 뉴스에서까지 그렇게 나왔어. 왜?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똑같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그거 거짓말이다. 믿지 마라. 옛날에 오세훈이랑 한명숙이랑 여론조사할 때 오세훈이가 22% 이긴다 그러더라. 까보니까 1%도 안 났다. 여론조사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여소야대 될 거라고 했잖아. 내가 맞았고 걔네가 틀렸어. 근데 어떤 언론에서도 그 얘기 안 하더라고. 지난 총선에서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 건 나뿐이야. 유일하게 나뿐이야. 내가 보는 여론이 가장 정확해. 왜? 이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사에서 조사한 거니까. 정봉주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봉주가 여소야대 된다고 언제 얘기했어? 그 얘기한 날짜 찾아와 봐봐. 정봉주가 여소야대 된다고 얘기한 거 날짜 찾아와봐. 정봉주가 지난 총선 때 여소야대 된다고 얘기한 거 나는 한 번도 못 들었어. 아마 내가 다 싸워놓은 다음에 자기가 또 공을 먹으려고 그랬겠지. 정봉주 저기 습성이 그렇잖아. 선거 전날? 예. 선거 전날은 내가 했던 말 따라한 거지. 정봉주 습관이 그거야. 내가 다 해놓으면 자기가 뭐 다 한 것처럼 떠들고 다녀. 자,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철저히 거짓말이야. 지금 야권 대선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100% 거짓말이야. 100% 거짓말이야. 적어도 서울 여론은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비슷하게 높아.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높지 않아.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비슷비슷하게 17, 16, 15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하다면 이재명 지지율은 7, 8%밖에 안 나와. 상대 비교적으로. 수도권은 문안박이 비슷해. 문안박이 비슷한 거야. 문재인 지지층은 20, 30대. 수도권에서 문재인 지지층은 20, 30대가 주로이고, 그 다음에 충청권이랑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안희정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이 수도권 중도이고, 정당은 지지하지만, 대통령은 이번에 바꿔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박원순이야. 내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주변 달라요?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중도 중에서 안희정은 차라리 지금 호남 쪽에서 내가 보니까 이제 그 안희정 지지율이 왜 급상승하나를 보니까 호남 쪽에서 안희정으로 이제 약간 그 뭐라나 호남의 반문,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했던 사람들이 그 박 시장을 보다가 박 시장은 안 되겠다. 박 시장은 대세가 되긴 어렵겠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안희정이라면 해볼 만하다. 그래서 충청하고 호남이 수도권에 있는 충청 호남 출신들이 안희정으로 확 올라갔어. 그지? 경상도는 안희정 잘 몰라. 지금까지 알아본 것 중에 강원도, 경상도는 안희정을 거의 다 모르고 그 호남하고 충청도, 그 다음 호남 충청 출신의 수도권 인구들이 안희정. 그래서 지금 안지사 지지율이 거의 박 시장이 지금 3등 정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서 문재인, 안희정, 박원순 이런 수준이야. 근데 거의 이제 뭐 비슷한 수준. 내 주변도 그렇다. 손들어 봐봐. 망치 부인 말대로 지금 호남이나 충청 출신의 수도권 사람들이 안희정 지지하고 있는 거 봤다. 손. 진짜 그래. 왜냐하면 이제까지 문재인이 솔직히 이제 막말은 없었는데 묻는 말에 답을 제대로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수도권 사람들이 왜 문재인한테 이렇게 좀 반문이 들어가느냐 하면 묻는 말에 정확한 대답을 안 하고 입장이 불분명해. 그래서 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문재인은 무능하다. 당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이 그 수도권의 당원들이 문재인은 무능하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총선 때도 그랬어. 지난 총선 때도 수도권에 있는 당원들이 문재인은 무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그런 말 다 안 하고, 왜냐하면 공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 하면서 막 밀고 나갔던 거고.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 무능하다 이게 몇 년 동안 얘기 나왔냐? 3년째야. 문재인이 무능하다라고 당원들 사이에서 말이 돈 게 3년째야. 15년, 16년, 15년, 16년, 지금 17년째야.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러니까는 어떤 마음이냐? 문재인이 후보가 되면 찍긴 찍어야 되겠는데, 되겠냐? 이런 마음. 별로 이렇게 좀 찝찝한 마음으로 지지하는 거지. 후보가 문재인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지지를 하지만, 옆 사람더러 찍으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분위기야. 이거 정확히 봐야 돼요. 지금 20, 30대가 당원 밴드만 보고 문재인 지지율이 압도적이다. 그거 뻥이라니까. 그거 거품이야. 내가 지금 막 아픈 이유가 뭐냐 하면 이대로 가면 질 수밖에 없는데 이대로 가면 질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거의 보니까 추미애가 그러니까 이제 그 박원순 쪽에서 룰 미팅을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국민 경선제를 주장하고 이 저기 광장 경선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저께 추미애가 박원순 시장 팀은 그럼 뭐 빠져라. 결국 걔네 빼고 그냥 경선 룰을 확정해 버렸대. 어제 그 추미애가 경선 룰을 확정할 때 박 시장 쪽은 빠져라 이러고 해버린 거야. 박원순은 이제 다 죽었다라고 판단한 거지. 예. 그러면 박원순이 그 경선을 하겠냐고. 박원순이 그 경선을 하겠냐고. 빠지겠지. 그러면 결국은 이 추미애가 원하는 대로 문재인 이재명 구도로 가는 거야. 처음부터 내가 그랬잖아. 추미애가 당대표 되면 문재인 이재명 구도로 갈 거다.
그러면 거기서 이긴 사람한테 관심을 주겠니, 안 주겠니?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아무도 관심 안 줘. 그 선거에 대해서. 그 경선에 대해서 정동영이 그때 2007년에 경선할 때 내 주변에 아무도 관심 없었어. 그리고 정동영이 가장 처참하게 졌어. 지금 안희정을 띄워주려고 하냐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안희정의 복지 정책이 문제라고 막 지금 몰이하고 있잖아. 안희정의 복지 노선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안희정의 말 중에 이게 문제다. 그러면 문재인은 뭐라 그랬는데? 문재인은 뭐라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은 그냥 뭔가 씌인 사람들 같아. 그냥 무조건 박원순이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안희정 죽이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안희정의 그 내용이 틀렸다. 차차기로 가라.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대선을 말아먹는다니까. 공짜밥? 공짜밥은 뭐야? 공짜밥 얘기가 뭐야? 예. 지금 박원순 죽이고 문재인은 차차기라고 밀면서, 그러니까 몰아내면서 지금 이제 이 문재인으로 간다는 거야. 근데 이재명이가 누구야? 이재명이가 문재인한테 그렇게 쉽게 내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파. 현재로는요, 현재 시점에서는 죽 써서 개죽이 생겼어. 진짜. (2007년에) 그 이재명이 이끌었던 그 정통이 패싸움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손학규 캠프하고 정동영 캠프하고 막 패싸움하고 그럴 때 그게 그 정통이라고 그 이재명이 이끄는 조직에서 벌인 일이야. 그 기사 좀 찾아봐봐. 오늘의 유머는 국정원 직원들이 장악했어요. 오늘의 유머는 국정원 직원들이 장악한 거고, 아휴. 자, 어쨌거나 지금 야권의 대선 후보는요, 지금 이 문재인 캠프에서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려워. 내가 볼 때 야권이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야. 현재 야권이 질 가능성 60%예요. 예. 이대로 가면, 이 구도로 가면 반드시 져. 점점 이 구도를 깨지 못하면, 예. 이 구도를 깨지 못하면, 문재인 이재명 구도로 대선을 치르면, 경선을 치르면, 100% 집니다. 100% 져요. 내 2012년에도 그랬잖아. 문재인으로 대통령 선거 못 이긴다고. 그래도 기어이 문재인 그래가지고 밀어붙였어. 나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지 참 궁금해. 자, 뭐 야당 대선은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 같고, 자, 이 와중에 이제 그 누구야, 황교안이가 군부대를 또 갔어. 군부대를 또 가가지고 건빵 맛은 예전 그대로네. 마치 군대 간 척. 예. 쥐가 군대 건빵을 언제 먹어봤다고. 예. 군대 건빵하고 일반 건빵하고 맛이 달라요. 알죠? 군대 건빵은 더 고소해. 바깥의 건빵은 좀 단맛이 강하고, 군대 건빵은 조금 더 고소한 맛이 강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
군대 건빵 안에 있는 별사탕이 중요한 거야. 그래갖고 그 별사탕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정력 감퇴제가 들어있다고 많이 먹지 말라고 선배들이 막 그러면서 군대 있을 때 그 선배들이 별사탕을 준대잖아 건빵에서. 너 먹어라 이렇게 후배들한테. 그리고 얘네들이 막 먹고 나면 거기에 정력 후퇴제 들어있다 막 이렇게 그런 얘기가 그때 유행을 했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군대 건빵은 간식의 개념이 아니라 비상식량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달면 안 되니까 너무 달면 안 되니까 더 고소한 맛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간식처럼 먹으려면 그 단맛이 들어가라고 별사탕을 넣어줬던 거고. 근데 바깥에서 파는 건빵은 약간 설탕 비율이 더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먹는 건빵은 조금 더 단맛이 강해. 그러니까 뭐 티나게 단 게 아니라 담백하지만 단맛이 조금 더 높고, 군대 건빵은 진짜 맛이 별로 없는, 더 맛이 밍밍한 단맛인 거야. 밥처럼. 예. 그런데 그런데 자기가 마치 군대 가본 척 예전 그대로네요. 지가 군대 간 척 지금 뻥깐 거 아니야. 네가 건빵을 언제 먹어봤는데? 네가 건빵을 언제 먹어봐가지고 예전 그대로란 개뻥을 쳐. 지금 이게 자기가 미필인 거, 지가 미필인 걸 갖다 숨기려고, 자기가 마치 군대 갔다 온 척 하려고 지금 뻥깐 거야. 정말, 황면제, 예. 두드러기 났다고, 군대 빼먹은 거 아니야. 근데 뭐라 했냐면 그 당시 중요한 건요, 여러분. 황교안이가 군대를 뺄 때 일단 면제를 받아. 근데 면제 사유가 없어, 거기. 일주일 뒤에 그 두드러기라는 진단서가 들어왔다는 거야. 이게 두드러기 때문에 면제다라는 면제 사유서가 일주일 뒤에 첨부됐다는 거야. 발행 날짜가 그렇대. 그래서 그러면 두드러기 치료받은 증거를 대라. 한 장도 없다는 거야. 한 장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황교안이가 두드러기 때문에 면제받았다라는 건 증거가 없는 거예요. 선면제 후에 두드러기라고 그 진단 서류는 나왔는데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 시절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다 군대를 뺐어, 있는 집 자식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아들, 신의 아들은 면제, 그 다음에 무슨 중간적 애들이 방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아들은 현역,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 옛날에는. 근데 그렇게 해서 신의 아들들이란 이름으로 죄 군대를 뺐는데, 군대 뺄 때 주로 썼던 방법이 체중 미달, 아니면 무슨 병이 있다, 이런 거. 요즘엔 유행하는 건 정신질환, 이걸로 뺐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많이 뺐던 게 평발, 평발이라니 이런 핑계를 대면서 많이 빼줬죠. 그게 전부 다 신의 아들들이었어. 있는 집 자식들은 죄 군대를 빼다가 남자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갖고 뺄 수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꽃보직으로 간 거지. 들어가서 군부대 같지 않은 군부대, 이름만 걸쳐놓고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그런 데로 애들이 이제 걔네들 막 갔던 거야. 가는 거야 지금. 근데 아예 우리나라에 계속 안 살 애들은 뭘 하냐, 국적을 포기해. 국적을 포기하고 군면제를 받아. 그러면 국적을 포기해서 군면제를 받은 게 5년 동안 16,000명이야. 그러면 이 16,000명은 나는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고 봐요. 누구처럼? 걔 유승준처럼. 국적을 포기해서 군면제 받은 애들은 평생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고. 당연히.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걔네는 여전히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해. 예, 국적을 포기해서 군면제를 받아놓고, 그래놓고 또 치료받을 땐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받잖아. 치료비가 싸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건강보험 혜택 받고. 정말 나쁜 놈들이죠. 황교안 건빵맛 여전, 누리꾼들 누가 보면 군대 다녀온 줄 알겠다. 예, 황교안 건빵 발언에 네티즌들 부글부글. 그러니까 이 황교안이가 결국은 백 써가지고 군대 안 간 주제에 그걸 가지고서는
지금 군대 갔다 온 척 하면서 건빵 맛이 그대로라고 그런 말을 왜 해? 어? 건빵 맛이 여전하다 그런 얘기는 지가 왜 하냐고. 아주 그냥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선거운동하고 다녀.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 건빵 발언을 하면서 지금 황교안이 자기가 대선 후보라는 걸 티를 내는 거야. 대선에 마음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종편에서 이번 명절에 황교안을 막 띄우려고 할 거야. 예. 황교안을 막 띄워가지고 지금 이제 한판 뒤집어 보려고 하겠지. 예. 국민 세금으로. 그런데 이 황교안이 누구냐?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가 국무회의를 3분의 1도 참석을 안 했다는 거야. 박근혜가 머리 올리는 게 오래 걸려갖고 주로 황교안이가 다 국무회의를 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이 모든 혼란은 누구의 혼란이야? 누구의 무능? 황교안의 무능이야. 그런 황교안이가 지금 지가 대통령을 또 나온다고? 거기다가 황교안이는 누구의 남자? 이명박의 남자. 황교안이가 그 사자방 비리, 박근혜 정부 초기에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13년이었지. 13년 가을에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그 수사해야 된다고 그럴 때 이명박이랑 밥 먹으러 갔다가 잡혔잖아. 카메라에 딱 찍혔잖아. 그래서 이명박이 튀었어. 그게 황교안이야.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가서 황교안에 대해서는 군대를 그런 식으로 뺐다. 그 다음에 박근혜가 박근혜 모든 실정이 이 황교안이가 공범이다. 그 다음에 이명박의 아바타다. 요 세 가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최순실의 괴성. 자, 이 최순실이 오늘 기자들을 전부 다 기절시킨 거 아니야. 그동안에 소리 없이 막 지나가다가 막 소리를 질러갖고 미친 짓을 했잖아.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게 아침부터 나온 얘기야. 아침부터 최순실의 태도가 바뀌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당당해지고 있다. 굉장히 당당해지면서 그 당당해지는 이유가 뭐랑 연결되느냐. 박근혜랑 최순실이 당당한 이유. 탄핵 기각될 수 있다. 기싸움 하는 거야 지금. 예.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다고. 예. 얘네들이 지금 기싸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명절 전에 이게 최순실이가 보통 애가 아닌 거야. 일부러 지금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자기가 억울하다. 그거 누구 들으라고? 이번 명절에 어른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박근혜 지지층. 박근혜 지지층에게 뭔가 지금 특검이 헌재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억울해서 외쳤다. 그런 여론몰이 하고 있는 거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진짜 이 최순실을 보면서 야, 전현이 저러니까 박근혜를 그렇게 말아먹었지 싶더라고. 보통이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야. 박근혜 최순실 하는 짓 보면 걔는 아직 끝났다고 안 봐. 지금 야권은 다 끝났다라고 보고 지가 좋아하는 사람 대통령 시키려고 다른 후보 죽이고 다닌 데만 열 올리고 있는데 최순실은 지금 박근혜는 지금 끝난 게 아니야. 자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야. 예. 오늘이 헌재였죠. 그죠?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헌재였어. 그치? 내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잖아. 증인 채택 언제 한다고 그랬냐? 그랬더니만 내일 목요일에 한다고 막 사람들이 그랬잖아. 화요일 목요일. 근데 내가 들으니까 오늘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물어봤는데 모르더만. 자, 일단 이제 최순실이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내용. 최순실이 자백을 강요했다라고 주장하는 거 사실 무근이다. 최순실이 묵비권 행사하더라도 그대로 조서 작성하겠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최순실한테 특검이 자백을 강요했다. 자백을 강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나야 되겠죠. 그죠? 만나야 되겠죠. 그동안에 최순실이가 특검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최순실이가 특검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언제 자백을 강요받았냐고. 개소리인 거야, 개소리. 자백을 강요할 시간이 없었다니까. 그치? 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5일 최순실이 특검에 출석하면서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고함 지른 데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순실이 지난해 12월 24일 조사 당시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말했고 오늘 특검에 출석하면서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은 최순실의 위와 같은 근거 없는 주장에 개의치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순실의 태도가 돌변한 이유에 대해서 트집으로 특검 수사에 흠을 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며 들어오며 말한 경제공동체 개념도 미리 그와 같은 진술을 준비하고 했던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최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출석해서는 변호사와 면담을 했고 실제적인 조사는 오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오후 2시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하기로 돼 있어서 현재 묵비권 행사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해도 행사하는 그대로 조서를 작성하면 된다며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왜냐? 여러분, 내가 검찰 조사 여러 번 받아봤잖아? 내가 검찰 조사 하도 그냥 나를 고소고발해가지고 내가 검찰 조사를 여러 번 받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변호사의 협조를 구하겠느냐, 조언을 구하겠느냐라고 먼저 물어봐. 그럼 변호사 없이 가면 나 괜찮다, 그냥 하겠다. 그럼 이 사람들이 미란다 원칙을 읽어줘.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증언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묵비권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아두라. 가본 사람만 알아. 검찰 가도 똑같이 물어봐요. 예, 뭐라고요? 너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겠냐? 그래서 받겠다 그러면 변호사랑 같이 가고 아니다 그럼 혼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때 물어봐. 자, 너가 그 지금부터 묻는 말에 진실만 대답해야 되는데 네가 네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불리한 진술은 묵비권 행사할 수 있다. 한마디로 대답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네가 묵비권 행사하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묻는 말에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재판에서는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게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 말은 곧 검찰의 질문이 인정한다는 얘기야.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면 이건 사실로 간주돼서 재판에 불리해질 수 있는 거야. 지금 최순실은 지가 탄핵 재판 받는 줄 아나 봐. 쟤는 형사 재판이야. 형사 재판은 묵비권이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검찰 조사 그것도 처음에 들으면 못 외워. 나처럼 한 10대 번 검찰 조사 받아보면 외우는 거지. 예. 지가 탄핵 재판 받는 줄 아나 봐. 너 형사 재판 받는 거야. 지가 대통령인 줄 알아. 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최순실이가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최순실이 소리를 지르고 당당하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최순실이가 그 한글 장애 있는 거 알았잖아. 이제 박근혜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법률 용어나 이런 건 잘 몰라. 박근혜 지지자들 대부분이 이게 좀 옛날에 그 성장하신 분들이라 지금 60대 이상은요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평균 학력이. 지금 60대 평균 학력이 뭐 초졸? 초졸, 중졸 정도만 돼도 60대가 많이 나온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대부분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 그래서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의 특징이 그다지 교육 수준이 높지가 않아. 그러니까 법률 용어를 잘 몰라. 그러니까는 지금 쟤네가 뭔 거짓말해도 모르는 거야. 근데 가령 망치부인 방송이라도 열심히 시청을 하면 학력이 낮아도 망치부인 방송 3년만 들으면 뭐 대학원 졸업생하고도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우리 방송도 안 보잖아. 그러니까는 뭘 몰라. 무식해. 기본적으로 무지한 거야. 저학력 고령층이 박근혜를 지지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저런 말을 듣고 막 당당한 거야. 예. 60대도 그렇게 학력이 높지 않아. 아니야. 60대가 중졸은 되겠구나. 60대면 중졸. 70대가 초졸. 70대가 초졸. 60대가 중졸. 그 다음에 지금 50대 평균이 고졸이야. 50대 평균이 고졸 정도 돼. 여러분 60대가 중졸 이상 되지 않아요. 예. 왜냐면 지금 이제 60대 어르신들이 그 10대 때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야. 45년 전이잖아. 그때가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라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공장을 보냈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중학교가 중학교 등록금도 비쌌던가 뭐 하여튼 그래갖고 국민 뭐라 그러나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었어 중학교가. 그래서 60대도 중졸 이상이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뭐라 그러나 우리 학력이 대졸자가 많아진 게 80년대에 80년대 대졸자가 많아져서 20%? 그 전에는요. 지금 뭐 70대나 이렇게 된 사람들은 대졸자가 전체 그 나이대에 2% 이내인가 그래. 인구수에 비해서 대졸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럼 나머지는 고졸, 중졸, 초졸이란 얘기야. 그리고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그 도시의 가난한 빈민들은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줘야 돼. 근데 이제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나 그런 분들 많이 편지 받았는데 학력이 초졸, 중졸이 안 되는데 망치부인 얘기를 들으면 뉴스가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들으면 학력이 상관이 없는 거야. 망치부인 방송을 듣다 보면 뭐 대졸자나 대학원 졸업자나 별 차이가 없는 거야. 물론 이제 단어, 용어 뜻이라든가 어려운 단어들을 빨리 캐치하는 건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유리하겠지만 우리 방송은 사실은 뭐라 그러나 내가 그런 분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내 맨 처음에 방송할 때 목적이 뭐였냐면 전혀 학교를 가보지 않은 사람도 시골 장터에서 막 짐을 나르던 사람도 어느 순간 소리를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쉽게 방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방송은 도리어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공부 안 했던 사람들, 물론 학교는 다녀도 공부 안 했던 사람들이 많아. 초등학교 이후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많이 들어요. 그 이분들이 근데 누가 그런다는 거야. 너 어디 갑자기 왜 이렇게 똑똑해졌냐고. 친구들 모임을 가면 동창 모임이나 이런 데 가보면 너 그때 학교 안 간 것 같은데 너 왜 이렇게 갑자기 똑똑해졌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방송은 학력과 무관하게 마음이 열린 사람은 알아들어. 학력과 무관하게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알아듣고 고학력이어도 대가리가 딱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은 못 듣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방송은 정말 저학력 고령층이어도 이 방송을 듣고 공감하고 똑똑해지지만 그런 사람들은 절대 박근혜 지지하지 않죠. 근데 지금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는 고연령 저학력 사람들은 망치면 방송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요, 학력이 낮고 나이가 많아도 박근혜 절대 지지 안 해. 근데 지금 박근혜 지지하러 나가 있는 이 분들의 특징은 나이는 많고 학력은 낮은데 망치분 얘기를 방송을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가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더 웃긴 게 뭐냐. 이게 우리 방송은 또 공대생들도 많이 들어. 대학생들도요. 문제가 뭐냐 하면 원래 이 중고등학교 때 이 정도를 알고 졸업을 해야 돼. 그런데 중학교 때 국영수만 가르치잖아. 고등학교 때도 국영수가 중요하잖아. 사탐을 형식적으로 몇 개만 듣고 대학교를 들어가 과탐을 듣고. 그러니까 이과생들은 망치부인 방송에서 처음 듣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고등학교 때 사회 공부를 안 하고 애들이 대학을 가니까 그 기본적인 인식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학력과 이 사회인식이 일치되지 않아요. 학력과 사회인식이 일치되지 않아. 그 다음에 이 법조계 사람들 있잖아. 법조계 사람들하고 공대생들의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냐? 법조계 사람들은 그 법전의 논리 거기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법전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저 새끼가 유죄인데 무죄 주는 경우 있죠. 우리가 이제 볼 때 저 새끼는 반드시 유죄인데 재판정에서 무죄가 나와. 그 이유가 법리라는 거. 법의 논리는 상식의 논리랑 달라. 예. 법의 논리하고 상식의 논리가 달라. 근데 우리 방송은 법의 논리가 아니라 상식의 논리야. 그러다 보니까 법학 공부 많이 한 애들이 처음에 우리 방송을 듣다 보면 얘네들이 자꾸 충돌을 하는 거야. 법의 논리 전개 방식하고 우리 방송의 논리 전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갖고 막 법의 논리를 갖고 나한테 들이대. 차단이야. 아무리 법의 논리만 그러니까 너네가 계속 사법고시를 봐도 안 되고 그 저기 로스쿨 가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틀에 박혀있기 때문이야. 법의 논리는 이해를 하되 상식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너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서 로스쿨이라든가 그 저기 사법고시를 볼 수 있는 건데 너네가 법의 논리에 딱 갇혀가지고 그 바깥으로 사고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냐? 공대생들. 특히 공대생 중에서도 이 그 프로그래머 쪽들이 이 프로그래머도 이게 그 논리 구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 예스 노 그냥 예스 노로만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또 이 상식의 논리를 들으면서 적응을 못해. 응. 그 적응을 못해갖고 또 들이대. 그래서 막 사소한 거에 매달려가지고 망치 가는 인문계 졸업생들은 망치가 아라고 얘기해도 저게 어여라고 얘기한 거구나 알아들어. 근데 공대생들 못 알아듣는 거야. 왜 아라고 그랬지? 그리고 아냐 예스냐 노냐를 계속 따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멈춰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나한테 시비 걸어. 또 차단되는 거야. 예. 이쯤 되면 내가 왜 그동안 망치말을 못 알아들었는지 느껴지죠? 요게 이제 학문하는 방식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게 법학이나 이 공대에서 그 0101로 익숙한 애들 얘네들의 문제점이야. 그게 이제 거기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넓게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 인문학을 공부해 본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의 틀이 넓어지는 거야. 생각의 틀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과생들도 그 대학교에 들어가면 반드시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근데 이과생들이 책을 잘 못 읽어. 인문학 책을 못 읽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딱 떨어지지 않아. 아니 이 인문학 책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해. 돌아버리는 거야. 얘네는 수학 문제의 답은 하나인데 수학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면 거기서 답은 하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논리가 맞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논리가 맞아. 쥐가 나는 거야. 이것들이 미쳤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인문학을 거절하는 거죠. 예.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해를 해. 내가 11년 차야. 방송 11년 차라서 그 차이점을 이해해. 자, 좌우지간 최순실의 괴성을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거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야. 철저히 계산돼서 무지한 박근혜 지지자들에게 뭔가 최순실이 억울하다고 했다. 그래서 노리는 게 뭐냐 하면 특검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다. 특검이 뭔가 잘못했다라는 그러면 이제 일베 이런 그러니까 약간 그 일베 애들이 그래. 보니까는 이 정상적 사고가 안 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최순실의 괴성에 호응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좌우지간이 최순실의 괴성은 자기 지지층들에게 명분을 주기 위해서야. 특검과 헌재가 잘못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굉장히 박근혜하고 지금 그 최순실이 공동
그 보조를 맞추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쪽에서 헌재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문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야. 그래서 헌재가 이거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3월 13일에 최종 결정돼야 심각한 문제죠. 3월 13일에 최종 결정돼야 이 말은 5월 초에 내가 볼 때 왜 3월 13일일까? 망치분이 그랬잖아. 이 새끼들 이거 5월 초에 3월 초에 탄핵시키고 그래서 5월 초에 투표하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그 연휴 끝난 5월 13일경 5월 13일에 투표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3월 13일이 나온 거야. 근데 이 5월 연휴 때 다 해외에 가서 놀다 오면 게임 끝나 있겠죠. 그거 노리는 거야. 여행 가라고. 예. 그 여행 가라고. 자, 대통령 쪽. 그 다음에 여러분 어제 손석희 뉴스에서 타블렛 얘기 봤어요? 내가 뭐라 그랬냐면 최순실 쪽에서 그 타블렛을 던진 것 같다 그랬잖아. 내가 지난주에 쓴 소설에 뭐라 그랬냐면 최순실 쪽에서 그 타블렛을 던진 것 같다. 일부러 들어가게 한 것 같다라고 내가 그랬잖아. 그죠? 근데 최순실 재판에서 그러니까는 손석희 뉴스에서 타블렛 PC가 공개된 직후에 전화 통화 내역이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최순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 책상에 타블렛 PC가 있었다. 그 사무실에 있었잖아. 사무실에 있었잖아. 고영태 책상 속에 있었잖아.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어제 분명 그렇게 나왔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 쓰레기란 얘기였고 내 태블릿이란 말 안 했어. 어느 사무실이었고 거기 그 책상 위에서 고영태의 타블렛이 발견됐다는 걸 최순실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야.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자기 입으로. 그런데 그때가 뭐냐면 손석희 뉴스에서 그 타블렛을 어디서 발견했는지 공개 안 했을 때야. 그 타블렛을 공개한 게 언제냐면 12월 8일이에요. 12월 8일에 손석희 뉴스에서 어느 사무실에 어떤 모습으로 타블렛이 발견됐다라고 공개했어. 그런데 최순실이 10월 말에 전화통화하면서 어느 책상에 어느 사무실 고영태 책상에 타블렛이 발견됐다라고 발언한다니까. 그 무슨 얘기냐? 나는 지난주에 쓴 소설의 인증이 아니냐 싶어. 큰일 났네 그러면서 나왔던 내 태블릿이란 얘기는 나는 못 들었어. 쓰레기란 얘기로 자기 걸 인정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이 손석희 뉴스는 끊임없이 그 타블렛이 최순실 거다라는 것만 증명하고 가고 있어. 그거에 매여 있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얘네들은 지금 이거 타블렛을 던져놓고 이 타블렛이 최순실 거냐 아니냐로 논점을 삼을 거다. 내가 10월 25일인가 그거 방송한 거 있지. 찾아봐. 내가 10월 25일인가 10월 23일에 타블렛 문제가 터져. 그리고 나서 내가 7월 24일하고 25일에 내가 그 얘기를 해. 뭐라 그랬냐. 이거 논점은 결국 타블렛 PC가 최순실 거냐 아니냐 이걸로 계속 공격할 거다. 그래서 이거 손석희 잡으려는 내가 볼 때는 내가 그 얘기 분명히 했지. 그지? 그때 7월 24, 5일에 무슨 얘기냐면 이거 손석희를 잡으려는 것 같다. 최종 목표는 손석희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 타블렛 이거 일부러 던진 것 같다. 던지게 한 것 같다. 아마 던지기란 표현도 했을 거야 내가. 덧 같다란 얘기를 했어. 근데 진짜 실제로 얘네들이 계속 최순실이 어느 사무실에 어느 책상에 타블렛이 있는 걸 알면서 안 치웠다는 거 아니야. 어제 녹음 파일의 핵심은 최순실이 그 사무실에 그 책상에 타블렛이 있는 걸 알았단 얘기야. 안 치웠단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 의도적으로 그거 넘긴 거야. 내가 볼 때는 그 기자들의 이게 JTBC를 딱 찍어서라기보다 얘네들이 이제 넘긴 거라고 봐. 이 덫을 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결국은 끝까지 이게 최순실 거냐 아니냐로 시비를 걸어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지. 최순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누가 손석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게 그게 대선에 유리하다고 봤겠지. 좌우지간 나는 어제 그 녹음 파일의 중요한 의미는 최순실이 어느 사무실 어디에 타블렛이 있었는지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왜 안 치웠냐고. 최순실이 어느 사무실 어느 책상에 타블렛이 있는 걸 알면서 왜 안 치웠냐고. 물론 그 이제 이 타블렛이 그 JTBC로 넘어간 다음에 그 관리인을 조졌겠지. 어떻게 된 거냐? 그 책상에 하나 있었고 거기서 가져갔다 라는 얘기를 보고를 받았을 수 있지. 그래서 최순실은 그렇게 알게 됐고 큰일 났나라고 통화를 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처음부터 이 타블렛의 목적은 그러니까 손석희를 쓰러뜨리기 위한 덫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손석희의 타블렛에서는, 그러니까 JTBC의 타블렛에서는 이재용과 박근혜 사이에 주고받은 뇌물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 손석희 뉴스에 나왔던 타블렛 PC는 국정농단, 이메일 주고받은 그런 얘기만 있잖아. 그죠? 근데 내가 더 수상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JTBC 10월 14일 날, 그날 박근혜가 개헌 얘기를 던져. 개헌 얘기를 던졌다는 건 뭐냐? 박근혜도 뭔가 이슈몰이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손석희 뉴스에서 타블렛이 터져. 근데 그 타블렛이 터졌는데 그날 저녁 9시부터 막 그 얘기가 퍼지는 거야. 근데 9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국정원 작업 시간대거든. 그 시간대에 손석희 그 타블렛이 엄청 퍼돌려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7천 몇백 명이 보는 거야, 망치분 방송을. 그래서 내가 알았지. 이거 뭔가 의도가 있다. 내가 처음부터 의심했던 건 그거야. 그 조직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 어저께 우리 전환법 때문에 난리 났었죠? 전환법 돌린 시간대랑 똑같아요. 전환법을 막 문제로 이슈로 만들었던 그 시간대랑 손석희 타블렛 PC를 문제로 삼은 시간이랑 또 뭐가 일치하냐? 교육공무직법에 대해서 문제 삼았던 시간이랑 일치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리고 각 사이트에서 전기안전법에 대해서 막 글 쓴 애들이 공통점은 교육공무직법 때 글 쓰고 그동안 활동 안 했다는 거야. 교육공무직법 사건 전에 글 안 썼던 애들인데 교육공무직법을 막 돌렸어. 그러다가 또 침묵하다가 그저께 전기안전법을 막 글을 썼다는 거야. 조직이야. 조직. 걔네들이 그 타블렛 PC도 문제로 삼았었어. 딱 그 국정원 네트워크 방식으로 손석희 타블렛을 띄웠단 말이야.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타블렛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 장시호 타블렛도 이슈를 삼았어야 돼. 장시호 타블렛은 삼성의 뇌물죄의 증거의 노다지였다고. 그런데 장시호 타블렛은 그 조직이 철저히 침묵했어. 전혀 안 띄웠어. 그래서 나는 지금 추측하건대 10월 24일 무슨 일이 있었나. 10월 24일에 박근혜가 개헌론을 던진 건 자기가 전국을 주도하겠다 라고 던진 거야. 근데 이명박과 재벌들이 JTBC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한겨레나 경향을 이용하기도 하잖아. JTBC를 이용해서 이명박 걔가 정세 주도권을 잡은 거야. 그래서 이 삼정원을 돌려가지고 타블렛을 이슈로 만들고, 그러자 박근혜가 다음날 받은 거야. 25일날 바로 인정하잖아. 인정하고 사과해. 응. 인정하고 사과해서 덮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안 덮인 거야. 왜냐하면 종편은 10월에서 11월 초까지 탄핵 몰이로 간다. 이게 목적이었어. 그러면서 10월 말에 촛불 집회가 1차로 열려. 그때
버스 위에 올라가고 무력 충돌이 조금 있었어. 그지? 몇몇 사람이 막 무력으로 애쓰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내려와 그러면서 찍었잖아. 다 찍는 게 나한테 왔어. 그래서 무리한 일을 못해. 얘네들이 올라가면 덩달아 올라가고 거기서 사고를 치려고 그랬는데 내가 28일 날 그 광주를 내려가면서 찾아봐. 못 믿겠으면 찾아봐. 내가 10월 28일 날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일 촛불 집회에서 틀림없이 무력 시위를 유도할 거다. 무조건 찍어라. 걔네들이 노리는 건 이 무력 시위를 해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서 그걸 핑계대서 박근혜가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로 가야 된다. 라고 내가 얘기하고 광주를 내려가. 그리고 그 다음 11월 5일이야. 11월 4일. 그때도 버스 위로 올라가. 그런데 모든 사람이 찍으면서 내려와 그러니까 열 몇 명 올라갔다 도로 씩 내려와 버렸어. 그래서 그 뒤로는 더 이상 버스에 올라가지 않고 물리적 충돌 안 한 거야. 그렇게 평화 집회가 늘어진 거야. 2달. 그래서 쟤네들 계획이 실패한 거야. 원래 초장에 막 폭력 시위를 유도해가지고 촛불을 끄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2주 안에 탄핵 가결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론쇼로 탄핵 반대 집회를 막 만들어가고 박근혜가 박근혜 쪽으로 막 전세를 뒤집는다 요런 계획을 세워놨는데 집회가 길어졌고 평화 집회로 유지하면서 그 1차 실패 그 다음에 제3지대론을 망치분이 딱 집어내면서 모든 사람이 제3지대론에 대한 의심, 명박이 아바타에 대한 의심.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 스텝이 꼬인 거야. 거기서 반기문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뭔가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 그래서 지금 쟤네들이 스텝이 꼬일 대로 꼬였어. 시간을 최대한 끌어라. 그래서 나온 말이 박한철의 13일 탄핵론이야. 자, 대통령 쪽 권성동 의원도 같은 말, 공정성이 의심된다. 박헌재 소장 타당하지도 않고 무례한 발언이다라고 지적.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목요일이죠? 아니, 수요일이죠? 자, 오늘 내일 지나면 오늘 내일 자, 헌재가 항상 이렇게 그 촛불 집회 직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탄핵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경각심을 푼 거야. 난 이것도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봐. 오늘 수요일인데 까만 날 내일 하루 남았어. 그지? 오늘이 수요일이고 내일 목요일 지나면 명절이야. 그렇잖아. 꼭 얘네들이 주말을 앞두고 마치 그 탄핵하려는 의지가 강한 척해. 그래서 뭘 노리는 거냐면 탄핵을 요구하는 측에 경각심을 푸는 거야. 그 다음에 탄핵 반대 세력에게는 빌미를 주는 거야. 분노해서 모일 수 있는. 이거 심리전이야. 지금 심리전이야. 임기를 6일 남긴 박한철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 이것도 뭐냐? 13일까지는이야. 그러니까 5월 초에 최종 결정이 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5월 초에 해외여행 가면 작살난다는 얘기야. 오늘도 뉴스에서 이번 명절에 해외여행이 53만 명이다 라고 뉴스에서 해외여행을 부추기고 있어. 그 다음에 홈쇼핑은 어찌나 여행 가방을 많이 팔아대는지, 그리고 해외여행 트립하고 선전은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지? 이 모두가 무관한 걸까? 응? 자, 박 대통령 쪽이 탄핵 심판의 공정성까지 문제 삼자 박헌재 소장이 무례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25일 열린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근혜 대리인이 선고를 3월 13일 이전에 할 것처럼 말했는데 소추위원인 권성동도 같은 말했다. 헌재와 소추위원회 교감이 없었다고 보지만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을 대부분 채택하지 않으면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가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자 박 소장은 지금 한 말은 타당하지 않고 굉장히 무례한 것이다. 피청구인 쪽 입장을 받아들여 진행하고 있는데 마치 재판 절차가 공정성을 무시한 것처럼 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마치 물밑에서 다른 의사소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짜고 치는 거 아니지? 짜고 치는 거 아니지? 그런데도 손범규 변호사까지 3월 13일까지 끝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면 저희가 오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소장이 9명의 재판하면서 쟁점과 배경, 실체에 대해 다양한 논쟁과 토론을 하면서 의견이 모아지기도 하고 걸러지기도 하는데 2명이 공석이 되면 절차와 결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진행이 빨리 되면 빨리 되는 것이고 늦게 되면 늦게 되는 거지. 날짜를 어떻게 예측하겠냐. 아무리 늦어도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부탁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3월 13일까지 꼭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 3월 13일까지 꼭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월 중순에 끝내라. 예. 2월 중순에 끝내라고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헌재에서 문영표 등 4명만 증인으로 채택. 자, 이건 뭐냐면 그 월요일날 6명에다가 월요일날 6명에다가 4명을 추가한 거예요? 아니면 그 39명 중에 4명만이야? 25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무더기로 신청한 증인 가운데 문영표 등 4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이재용이나 이런 이재용, 우병우 제외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그 많은 재벌들을 제끼고 일단 문영표, 그 다음에 이기우, 그 다음에 김형수, 그리고 김홍탁 요 4명만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면 예 지난 6명 중에 공통돼요? 월요일날 발표한 6명 명단 대봐. 월요일에 발표한 6명의 명단에 얘네들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월요일날 6명 중에서 제껴진 2명은 누군지도 찾아내봐. 헌재는 권오준이나 이재용, 신동빈, 최태원 이런 재벌들 다 제외하고 이미 이제 그 사실 조회가 결과가 있고,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종범, 이승철 얘네들은 이제 입증 취지 자료가 충분히 제출됐다. 그 다음에 우병우, 조웅천, 김장수, 강석훈 이 박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도 채택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미 채택된 증인과 입증 취지가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 6명 중에 얘네들 명단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그 39명 중에서 10명인지 예. 월요일날 6명에다가 4명만 추가한 건지 이거 확인이 안 돼. 이영섭 기자 이렇게 기사 쓰면 안 되고 정확하게 그래서 총 몇 명을 기자로 증인으로 선택했는지 완벽한 기사를 써야지. 그지? 예. 지금요, 여러분, 생각해봐봐. 황교안이가 대통령 될 자격이 있어? 황교안이가 군 미필이야. 본인이 미필이야. 두드레기라고. 이명박도 있는데, 이명박도 미필이잖아. 그죠? 이명박도 미필인데, 황교안이라고 군대 미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황교안은 이명박 박근혜 권력의 핵심부에서 공범이야. 그러면 이거 황교안이 후보가 될 자격이 있냐고. 그런데 지금 황교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떠드는 이유는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야. 그러면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는 이건 누가 만든 얘기야? 언론에서 만든 얘기야. 언론에서 지금 황교안을 띄워. 그지? 그 다음에 언론에서 안철수를 띄우다가 반기문을 띄우다가 안 되니까 지금 황교안을 띄우는 거야. 그런데 누구 하나 확실하게 뜨지 않아. 그지?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쟤네들은 기대감이 있는 거야.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처음부터 쟤네는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야. 잘 생각해봐. 맨 처음부터 탄핵을 얘기한 게 TV조선 채널A야. 잘 생각해봐. 맨 처음부터 탄핵을 얘기한 거 TV조선 채널A야. 걔네가 주도해서 한경호를 끌어들였어.
한결의 경향을. 그 다음 여당과 야당 중에 탄핵을 먼저 얘기한 게 누구야? 새누리당이야. 새누리당, 바른당 나간 애들이 먼저 탄핵을 얘기했어. 그지? 그 다음에 박근혜야. 왜? 그 다음에 야권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탄핵을 얘기했어? 이재명이야. 뭔가 느낌이 안 와? 우리는 하야를 얘기하는데, 문재인도 하야를 얘기하는데, 나중에 국민의당이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12월 2일에 탄핵 반대했잖아. 탄핵 표결 반대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처음부터 탄핵에 대한 작전이 있었던 거야.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든 모습이 다 작전이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지금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정체가 밝혀졌어요. 네. 네. 뭐요?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오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 누구래? 정부 지원금 받는 단체들이래잖아. 정부 지원금 받는 단체들이 지금 조직적으로 나오고 있대잖아. 처음부터 얘네들은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돈을 받았던 어버이연합하고 달리 얘네들은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가 단체별로 조직 동원을 한대잖아. 김기춘 지시로 자금 지원받은 보수단체가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경향신문 단독이야. 이것도 막 근거를 대라! 보여줄게. 김기춘 지시로 자금 지원받은 보수단체들이 탄핵 반대 집회 주도. 김기춘의 지시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자금을 지원받은 보수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청와대의 지원을 받은 친정부 성향의 외곽단체들이 위기에 처한 정권을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셈이다. 경향신문의 취재 결과 13년 말에서 14년 초 김기춘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서 지원을 지시한 보수단체 5곳 중에 한 곳 이모 대표는 지난해 말 박근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대통령이 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의 총본사는 종북 좌파 세력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열린 보수단체 맞불 집회에서 촛불 시위 이런 시위를 통해 대한민국 정권이 전복되거나 바뀌면 되겠냐라고도 했다. 당시 지원을 받은 또 다른 보수단체의 서모 대표는 박 대통령 퇴진 요구는 마녀사냥이고 인민재판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최근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좌파 독점을 시청하려고 한 것을 특검이 헌법 위반이라고 관리들을 구속시켰다면서 이대로 가면 문학에는 친북 좌파들의 철옹성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정무수석실 기억시 최근 박명수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실장의 우파 시민단체 5곳 지원 지침이 내려온 후 이 대표가 그 직원을 서울 강남 사무실로 불러서 자금 지원을 압박했다. 이어서 서 대표도 전화나 청와대 인근에서 만남을 통해 자금 지원을 부탁했다라고 진술했다. 당시 기억씨가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던 때다. 이 부회장은 5곳 중 3곳만 지원하겠다고 했고 청와대와 이 부회장은 줄다리기 끝에 이들 단체가 요구한 예산의 35에서 40%를 전경련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기혁씨는 논의 과정에서 흔쾌히 보수단체를 지원하지는 않는 이 부회장에게 화가 났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박수성 후임인 조윤선에게 보수단체 지원 상황과 함께 이 부회장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도 보고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이게 또 단독이죠. 단독 보도라서 이걸 어떻게 받아나가 문제인데 좌우지간 이런 단체들이 자기네들 아니다라고 우기고 있지만
예, 우기고 있지만 일단 돈을 받았다라는 건 확실한 거잖아. 그죠? 예. 이 단체들이 전경련에서 돈을 받았다라는 거는 증거 자료가 있는 내용이고, 그들이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도 팩트고.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 촛불을 진압해야 된다, 이런 극우단체 인사들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했대. 누가? 예. 군인권센터 소장과 회원들이 서울 서초동에서 엄마 부대 등을 내란 선동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하여튼 이제 군인권센터가 엄마 부대에 대해서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2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극우단체는 집회 및 각종 매체를 통해 군부 쿠데타를 공공연히 사주하며 내란 선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발했다라는 거야. 네.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대? 아유, 이건 누구 아이디어야? 예.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고소했어야죠. 그죠? 이건 내란 선동죄로 고소했어야 됐어요. 예. 아유, 훌륭합니다. 네,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진작에 이렇게 써야 됐어요. 예. 날 왜 부르지? 네.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내란 선동죄로 고소를 해야 돼. 이석기 옆방에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자, 블랙리스트 실행, 건전 콘텐츠 TF, 김기춘 질책 한마디에 급조됐다. 이건 무슨 얘기지? 제목이 어려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한겨레 단독인데,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이 기사를 사람들이 이해할까? 일단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잘 몰라. 그죠?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잘 모르는데 건전 컨텐츠 TF 김기춘 질책 한마디에 급조됐다. 이게 일반 국민들이 제목을 보면 어려워. 요게 뭐냐 하면 이 진보 언론들의 문제점이야. 자기네들은 이제 막 빨리 쓰고 쉽게 쓴다라고 쓴 건데 이걸 읽는 국민들의 수준을 잘 모르는 거야. 특히 어른들은 이게 TF가 뭐야? TF라는 게 뭐예요? 태스크포스. 한마디로 이제 특별팀이란 얘기잖아. 특별하게 이 전담팀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전담팀. 응? 예. 건전 컨텐츠 전담팀이란 얘기 아니야? 그지? 예. 김 전 실장, 김종덕 문체부 장관을 불러서 블랙리스트 지시 왜 이행 안 되냐 다그쳐. 그 뒤 건전 컨텐츠 TF가 이행 챙겨. 김기춘과 영혼 없는 공무원이 만나서 문체부 정권 보이대로 전락. 예. 좌우지간. 이게 테이프의 줄임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보 언론들이 너무나 이렇게 말을 어렵게 쓰고 제목을 어렵게 하는데, 자, 여러분,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 하면 그냥 제목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 김기춘 질책 한마디에 문화인 차별 실행됐다. 그럼 되는 거야. 김기춘 질책 한마디에 문화인 차별 급조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건전 콘텐츠 TF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제목을 저렇게 어렵게 쓴 이유가 뭘까? 나는 이거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야. 무슨 의도냐? 여러분 어떤 영화에 보니까 나오더라. 부당거래인가 그런 영화에 보면 이렇게 언론사 대표들이 모여갖고 이번에는 네가 총대 매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진보 언론의 멤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나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진짜 중요한 문제는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 온 국민이 알아야 될 문제는 제목을 어렵게 써. 찾아봐. 진짜 어려운 문제,
진짜 중요하고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될 문제는 일부러 제목을 어렵게 써요. 그리고 뭐라 그러나 기사도 되게 어렵게 써.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일반 대중이 알까봐. 일반 국민들이, 일반 유권자들이 알까봐 일부러 제목을 어렵게 쓰는 거야. 한마디로 김기춘이가 질책을 해가지고 건전 TF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다. 김기춘이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김기춘 주범 증거 나왔다. 문화인 블랙리스트 혹은 문화인 차별 정책을 김기춘이 주도했다라고 제목을 쓰면 되는 거야. 근데 뭔가 어렵게 써. 근데 이게 기자가 제목을 뽑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기자가 제목 뽑는 거 아니야. 데스크에서 뽑아. 원래 내가 뉴스를 42년 봤다니까. 내가 뉴스를 42년을 듣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본 게 13년이야. 그래서 내가 아는 거야. 아, 얘네들이 중요한 내용은 굉장히 말을 어렵게 쓰는구나. 그래서 보니까 항상 중요한 기사는 어렵게 쓰더라고. 그래서 깨달았어. 아, 이것들이 지금 노리는 게 뭐냐. 일반 대중들은 어려운 기사를 못 읽어. 그걸 노리는 거야. 일반 유권자들은 어려운 기사를 못 읽어. 그러니까 데스크라는 게 편집부예요. 예. 그러니까 편집장이 데스크라고 그러는데 편집 페이지. 거기에 간첩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거기서 제목을 정해.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게 정보를 통제하는 거예요. 정보를 통제하는 거야. 어려운 말로. 법률 용어라든가 전문 용어를 잔뜩 써가지고 그 정보를 통제하는 거야. 우리같이 무식한 유권자들은 못 알아들으라고. 무식한 유권자들은 못 알아듣게끔 어렵게 기사를 쓰는 거야. 그래서 지네들끼리만 기사를 딱 보면 자기네들끼리는 다 알아먹는 거야.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을 위해서 자극적인 사회면 뉴스를 뿌려주는 거야. 애가 어린이집에서 뭐 맞았다. 그러면서 중국 영상을 뿌린다든가, 몇 년 전 애가 둘가 맞은 얘기를 이슈로 만든다든가, 연예인 스캔들을 터뜨린다든가. 그러면 잘 어려운 뉴스를 못 읽는 일반 시민들은 그거 보고 분노하라고. 잘 모르면서 전기안전법에 분노하라고. 이게 일반 유권자를 등신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뉴스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어 뜻을 찾아서라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거 알죠? 전태일이 누구냐면 노동운동가야.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나 그러고 그 노동판에 와가지고 그 시다라는 것부터 그 보조 노동자부터 해서 노동을 하다가 1970년에 온몸을 불태우고 죽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외치면서 죽었냐면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라 할까요? 준수하라 할까요?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라야 준수하라야. 준수하라야. 준수. 그게 무슨 얘기냐? 근로기준법이 있었던 거야. 근로기준법이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야. 노동자 누구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안 가르쳐준 거야. 왜? 너무 어려운 법률 용어라서 일반 노동자들은 읽어도 몰라. 왜? 그 당시 일반 노동자들은 대부분 초등학교를 다니다 말거나 5학년까지 다니고 오거나 졸업하고 온 애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한문으로 되어 있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모르는 거야. 근데 얘가 어떻게 했어? 이 전태일 열사가 공부한 거야. 옥편 뒤지고 그러면서 자기 옆에 대학생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어려운 법전을 설명해줄 그 대학생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일기를 썼어. 그 내용을 보고 1970년대 대학생들이 노동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게 이 전태일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상징인데 그런 식이야. 정말 중요한 정보는 어렵게 만들어놔서 암호화하는 거지.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이 기사도 어렵게 써놓은 거야. 일반 국민들이 일부러 안 보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있잖아요. 그 한겨레 신문 있잖아. 한겨레 신문을 여러분이 한 달만 종이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 그러면 망치 부인 만큼은 돼요. 한겨레 신문 읽을 때 단어 스마트폰으로 단어를 찾으면서 읽어. 그거 딱 일주일 하잖아. 그러면 사전 없이
한겨레 신문을 읽을 수 있어. 그리고 한 달을 딱 읽잖아. 한겨레 신문을 딱 한 달을 보잖아요. 그러면 뉴스가 보여. 학력과 무관해. 학력과 무관해요. 한겨레 종이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주일 동안 읽는 거야. 근데 이제 처음에 모르는 단어들을 찾으면서 읽어.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주부터는 그냥 두 번째 정도 되면 사전이 없어도 대충 읽게 돼. 왜냐하면 지난주 뉴스를 알면 이번 주 뉴스가 쉽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을 딱 읽고 나면 뭘 하게 되느냐? 그 사전 없이도 한겨레 뉴스 신문을 다 읽게 되고 뭔 말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이치가 보이기 시작해. 한겨레 신문을 딱 석 달을 보잖아. 경향신문도 한글로 되어 있는데 경향신문과 한겨레 차이가 뭐냐면 경향신문은 더 어려워. 줄임말이 더 많아. 그 경향신문은 줄임말이 더 많아요. 그래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를 종이신문으로 보는 사람, 안 돼. 절대, 개들도 그거 깔아주면 안 되는 거야. 개똥바지로도 쓰면 안 되는 게 조선동아야. 이 신문을 볼 때는 한겨레하고 경향을 봐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자, 그래서 한겨레하고 경향신문을 같이 보면 더 빨라. 한겨레하고 경향신문을 같이 보잖아. 한 2달을 보잖아요. 그러면 망치 부인이 하는 말보다 더 많이 알게 돼. 어차피 뉴스는 반복이니까.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내 몸 상태가 보기와 달리 너무 안 좋아서 방송을 좀 쉬어야 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그때가 되면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미리 연습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망치 부인이 방송 안 한다. 그러면 한겨레 신문을 사. 한겨레 신문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주일 동안 빠짐없이 읽어.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훨씬 더 쉽게 읽을 수 있어. 한 달을 딱 보고 나면 그 다음에 경향신문을 같이 봐. 그러면 세상이 이제 쉬워지는 거야. 그리고 프레시안이나 뷰스앤뉴스에서 검색을 해서 봐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뉴스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데 절대 하나만 보면 안 돼. 한 종류의 언론만 보면 안 돼요. 적어도 언론은 4-5개 기사를 관련된 걸 찾아봐야 돼.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어. 특히 단독 기사 조심하라 그랬지. 단독 기사에 넘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잘 생각해. 10시부터 6시 사이에 누군가가 막 여론몰이를 한다. 그건 네트워크야. 삼성과 국정원 네트워크야.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지 마시고. 막 낯선 사람이 갑자기 인터넷에 글을 막 올려. 그거는 이게 저기구나. 이것들이 지금 여론 공작을 하고 있구나. 여론 조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 지지율은 절대 믿지 마. 대통령 후보 지지율은 100% 거짓말이야. 100%야. 지금 대통령 후보 지지율 100% 거짓말이야. 근거가 뭐냐고? 총선 때 지지율 봐봐. 총선 때 정당별 지지율 봐봐. 100% 거짓말이었어. 선거 전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는 100% 거짓말이야. 의도를 가지고 속이는 거야. 절대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막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재인이 여론조사 1등이라고 존나 신나서 돌아다녀. 나중에 정권 교체 못한 건 니네들 때문이야. 문재인이 여론조사 1등이라고 퍼돌린 너네들 때문에 대선 지는 거야. 내가 분명히 경고했어. 이런 내 말이 듣기 싫으면 안 와도 돼. 듣지 마. 망치부인 이런 얘기하는 거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돼. 너네 후원 안 해도 돼. 너희들 때문에 대선 말아먹을 수 없어. 이번에 또 지면 너희들은 살 자격이 없어. 문재인 캠프를 구성했던 애들은 다시는 정계에 납반되게 들이대지 마. 알았어? 문재인이 1위는 맞아. 문재인이 1위는 맞는데 그렇게 압도적 1위가 아니야. 문재인이 압도적 1위 아니야. 지금 문재인하고 안희정하고 박원순이 비슷비슷해. 많아야 한 1-2% 차이로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어.
그런데 마치 뭐 안희정하고 박원순은 뭐 2%, 5%밖에 안 된다 그러고 그 박원순이 뭐 문재인이 30%?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이거 개소리야. 이재명은요? 우리 방송에서 여론조사한 거 못 봤어? 이재명 지지율 5%도 안 돼. 이재명 지지율 5%도 안 돼. 진짜 이재명 지지율이 2, 3%야. 그런데 언론에서 계속 이재명이 10몇 프로고 문재인이 30%다. 그거 왜 그러는 거냐면 이재명으로 안희정, 박원순 죽이는 거야. 왜냐면 안희정이나 박원순이 후보가 되면 대선을 이길 수도 있거든. 문재인만 답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가짜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을 후보로 만든 다음에 문재인 죽이려고. 문재인을 죽이려고. 걔네들은 진짜 여론을 알아. 그 대선 앞두고 말이에요. 옛날에 정몽준이가 여론조사 1등이었어. 정몽준이가. 그 전에 그 국민 경선 하기 전에는 이인재가 민주당 후보 중에 1등이었어. 그때 한 5월달까지는 이인재가 1등, 하나갑이 2등. 그게 여론조사 발표 내용이었다니까. 반기문이 그 2008년부터는 반기문이 압도적 1등. 그 여론조사는 다 거짓말이야.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언론에서 이명박의 아바타를 세우기 위해서 지네들에게 유리한 구도로 만들려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야. 거기 넘어가면 지는 거야. 지금 우리 국민이 그걸 못 알아보고 거기 넘어가면 지는 거야. 30년 만에 온 기회를 말아먹는 거야. 난 분명히 얘기했어. 자, 내가 이전부터 내 질문 39명 중에 10명 채택 국회 뉴스네요. 39명 중에서 결국 월요일날 6명 채택하고 오늘 4명 채택해서 10명을 채택했다는 거야. 그래서 증인신문을 일부러 대리인단이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얘네들을 불러놓고 쓸데없이 시간을 끄는 거야. 그 헌재 심판 기일에 쓸데없이 쟤네들 불러 모아놓고 이거 모르지요? 이거 모르죠? 그러고 물어본대. 그래서 시간을 끄는 거야. 그래서 헌재에서 자른 거야. 29명을. 그런데 지금 또 신청 또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끌겠다는 거야. 왜 시간을 끌까? 이명박 아바타가 인기 있는 애가 나올 때까지. 자기네가 선거 이길 때까지. 박근혜 지지자들이 다시 뭉칠 때까지. 박원순 안희정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시간을 끄는 거야. 내가 그럴 거랬잖아. 탄핵이 되면 그럴 거라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야. 근데 지금 이 야권 지지층은 이미 탄핵이 다 된 줄 알아. 그리고 지금 문재인을 위해서 박원순 안희정 죽이게 하고 있어. 안희정의 무슨 복지정책의 문제라는 둥, 교육정책의 문제라는 둥. 거기 문재인은 뭐라 그랬는데. 문재인 답이 있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박원순 다 죽였으니까 이제 안희정만 죽이면 된다. 어쩌려고 그래. 어쩌려고. 결국 걔네들은 대선을 또 말아먹을 거야. 2012년에 그랬던 것처럼 걔네들은 대선을 말아먹는 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일 거야. 지금 문재인이 대세다.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다. 그러면서 박원순 비판하고 안희정 비판하는 애들 지난 총선에 뭐 했어? 정의당 운동하고 더민주 낙선 운동했잖아. 걔네들 말을 믿어? 캠프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당했어. 캠프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당했어. 왜 당했냐? 여러분 잘 생각해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문재인 사람 몇 명이냐? 아니 서울 의원들 중에 소위 문 캠프에서 밀어준 사람 몇 명 있어?
없어. 별로 없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요, 사실 자기 경쟁력으로 버틴 사람들이야. 자기 경쟁력으로 버틴 사람들이고, 이종걸이니 박영선이니 다 자기 경쟁력으로 버틴 거야. 그지? 그런데 수도권에서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된 애들은 거기 문재인 지지자들이 막 와곽돼갖고 공천받아서 된 애들이야. 그치? 그런데 얘네들이 하나같이 사고를 쳐. 언제나 말실수를 하고 문재인 캠프에서 문재인 사람이라고 떠들어준 애들 치고 바람 잘 날이 없어. 그런데 그럼 뭐냐? 실제로 자기 경쟁력으로 몇 선씩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반 문재인 정서야. 박영선 동네에서 문재인 좋아할 것 같아? 이종걸 동네에서 문재인 좋아할 것 같아? 거기 당원들 그 문재인 캠프에서 그동안에 수시때때로 지난 총선도 얼마나 밟았어. 박영선 낙선운동까지 했잖아. 기억 안 나? 박 시장이 한 행동은요. 박 시장이 뭘 잘못했는데. 막말로 박 시장이 뭘 잘못했는데. 박원순이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뭐야?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 자기들 편이 아니면 무조건 짓밟아가지고 다 지난 총선에서 얼마나 짓밟았어. 그 사람들이 결국 대선에 모아지지 않을 거다. 박원순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돌아다닌 줄 알아? 그러니까 반문 정서가 수도권에 강하다는 걸 안 거야. 이 등신들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문재인 패권주의를 깨라고 얘기해 준 거 아니야. 그때 너네 뭐 했어? 박원순을 그대로 짓밟고 짓밟았잖아. 너네가 그래서 문제라니까. 박영선, 이종걸 얘네들이 몇 선씩 하는 데는 걔네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거야. 거기 당원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냐고. 박원순이 문재인 캠프의 패권주의를 비난했다고 그렇게 뒷밟아 놓고 그래서 박원순을 죽이니까 신나지? 아, 이제 문재인이가 후보 되는데 아무 문제 없겠지. 후보는 되겠지. 후보는 되지만 대통령이 안 된다고. 그런 방법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면 정동영 꼴 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정동영 꼴 나고 힐러리 꼴 난다고. 그동안에 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아니 박홍근 짓밟은 거 봐봐. 박홍근이가 저기 박원순 사람이다. 그래서 절대 서울시 안 주고 서울 무슨 서울 위원장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자르고 그래갖고 대신 세워놓은 여자가 제대로 하냐고. 의정활동 제대로 하는 여자냐고. 걔들이 한 짓이 그거야 지금. 박원순 사람 떨어뜨려야 된다고. 그래서 세상에 김기식이를 천준호랑 경선 붙이고 그래서 천준호가 떨어지겠거니. 근데 천준호가 됐어. 그게 김기식하고 천준호 중에서 천준호가 된 게 뭘 의미하냐. 서울 사람들은 문재인보다 박원순 좋아했다는 거야. 근데 기어이 천준호를 누가? 국민의당 사람들이. 호남일 거 없어. 왜? 어차피 내가 소수잖아. 야, 혼자서 너네 종편하고 니네들 네트워크하고 5만 명 삼정원하고 싸우는데 이기는 게 말이 되냐? 어차피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그 싸움을 안 끝내려고. 한번 가보자고. 어떻게 되는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 최선을 다해보자고. 니네는 문재인 밑에서 뭐 한 자리 먹는 게 목적이겠지만 나는 내 남편 중앙정부로 보내는 거 내 목적이 아니야. 너희들과 나의 차이가 그거야. 나는 대선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너희들 한 자리 차지하려는 애들이고.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지. 두고 보자고. 자, 그게 네 맘대로 되겠냐?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당신의 믿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나는 이길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방송을 듣는 9만 명 중에 10,000명은 적어도 망치부인과 같은 꿈을 꾸겠죠. 그럼 현실이 될 겁니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거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오늘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두고 보세요.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업해주신 4,788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업 안하고 도망가는 천연문 오늘 밤 고생 좀 하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후원해 주신 한 분 한 분 일일이 이름 못 불러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그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 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은 당당하게 소송비를 마련하면서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 이 망치부인의 허락하에 유튜브에 올리신 님들 수고하셨고요. 예, 팟캐스트에 올려주신 님도 감사합니다. 자, 다음 방송은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망치부인이 후원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 마세요. 망치부인에게 가장 큰 응원은 아프리카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거. 여러분이 최고의 후원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고요. 예, 다음 시간에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